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데이비드 이종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머나먼 타국 미국으로 넘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는 저의 입으로 말씀드리기조차 껄끄러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워낙 어린 시절 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의 한국식 이름이 적힌 메모지 한 장만 덩그러니 남겨주었죠. 저는 그조차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 그리 좋은 이름이라고. 키우지도 못할 자식을 먼 타국으로 입양시킨 주제에 그런 걸 자랑스럽게 남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를 미국에서 키워주신 양부모님들은 섬유 사업을 크게 하시던 젊은 미국인 부부셨는데 꽤 부유한 재력을 소유한 분들이었죠. 어릴 적 저의 기억 속에는 큰 대저택과 마당이 있는 집에서 노란 머리의 양부모들에게 적당한 사랑을 받으며 유년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양부모님의 사업 운영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을 느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정부의 관할에 있는 위탁가정으로 위탁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부모님은 저를 포기하신 거였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를 버리신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저는 다소 어렸던 그 시기부터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저는 한국인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이곳으로 입양된 아이였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저에게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한 친부모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유년기 시절을 보낸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위탁 가정에서조차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없음을 배웠고 그들에게서는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어서 미국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를 버리고 잘 살아갈 친부모와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나를 다시 한번 버리고 가버린 양부모에게 보란듯 잘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고등학생쯤의 나이가 된 저는 이제는 사회생활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위탁가정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어차피 위탁가정의 부모도 저를 일꾼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죠. 그나마 저를 때리거나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사회와 마주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탁가정을 도망 나온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제가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방학 시즌에만 하루 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해당 근무 시간을 모두 채운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취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되더라도 금방 잘리고 교체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정상적인 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그들은 제가 아시아 계통이라는 이유로 니아오를 연발하며 다소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계로 인식되었고 한국계라는 인식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놈의 태생은 저주를 받다 못해 끝까지 내 발목을 잡아채는구나. 내가 만약 한국계 아시아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나를 이런 곳에 입양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 친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나도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허벌판에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시점에 그러한 생각만 해서는 아무 영양가가 없었습니다. 결국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해야 하고 벌어야 했죠. 그러다가 저는 한 식당에서 우연히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은 주로 청소와 설거지 같은 잡일들이었죠. 여러분들 중에서 식당의 주방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들려서 한 끼를 해결하고 나오는 공간이었지만 식당의 주방은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바빴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으며 그 역할이 아기가 잘 맞는 바퀴처럼 들어맞아야만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그런 전쟁터와 다름없는 주방에서 셰프라 불리는 요리사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술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나의 요리를 만듦에도 최선과 열의를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는 식당 일을 마쳤음에도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곳의 셰프들이 요리를 만드는 것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들의 요리를 본떠서 저만의 요리를 만들어내었죠. 그 과정은 저에게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던 저는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을 마주해야 했죠. 어차피 저를 일하게 해주었던 것은 손님이 많이 오는 특정 시기에 한정해서 잠깐 일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식당 사장님은 저에게 열심히 일을 해주었다며 보너스까지 챙겨주는 인심을 보여주어서 되려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또다시 먹고 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야 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도 모르게 뉴스의 사회면에 실려야 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사라질 운명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해고된 그날 저녁은 그동안 참아왔던 저의 눈에서 눈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흘린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서러웠죠. 평범하게 살기조차 힘든 저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를 버린 친부모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래, 나를 버린 그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다시 해보자. 힘들었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살고자 했습니다. 이대로 서서히 굶어 죽거나 굶어 죽기 싫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불상사를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한껏 자신감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신다면 달나라에 가서 달 토끼라도 잡아오리라 생각하며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죠. 하지만 이내 풀이 죽은 토끼가 되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선진국이라곤 하지만 경제가 힘든 시기에는 미국 또한 침울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랬기에 일자리가 더더욱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략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일자리를 목표로 삼았던 저는 특정 업계를 집중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식당이 바로 제가 특정한 업계였습니다. 저에게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요리라는 것은 저에게 재미있는 일이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어느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식당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보기엔 허름해 보여도 나름대로 과거 맛집으로 인정받던 인기 음식점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메인 셰프를 필두로 여러 셰프들이 주방을 지키고 있었고 근무를 시작하기 전 사장님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받는 모습들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의 모습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소 근엄하고 멋있는 모습들이 무한하게 보일 정도로 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저 셰프들의 인건비나 감당이 될지 싶은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인데 저까지 취직시켜준 이유를 저로서는 당최 모르겠는 상황이었죠. 할 일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걱정되었습니다. 어렵게 취직한 식당인데 이대로 손님이 없어서 다시 잘리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다소 건방진 제안을 건넸죠. 손님이 없는 지금 시기에 신메뉴를 개발하는 것은 어떠냐고. 식당의 메뉴들을 보아하니 다소 일반적인 메뉴들밖에 없는 것 같다고. 식당 사장님은 뜬금없는 저의 제안에 고심하는가 싶더니 이내 셰프들에게 신메뉴 개발을 각자 한 메뉴씩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요리 하나를 식당의 정식 메뉴로 선정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자네도 하나 만들어 보게라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제안을 했던 덕분이겠지요. 저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취직한 뜨내기가 베테랑 셰프들 사이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고심하고 집중하여 메뉴 개발을 했고 다른 셰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는 부대찌개라는 요리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자신 있는 요리였고 또 제일 좋아하는 요리기도 했죠. 제가 이 요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미국식 재료와 한국식 재료 그리고 양념장이 어우러져 환상의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들만 본다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환상적인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맛있다는 말이죠. 왠지 이 음식을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저의 부모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고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해서 왠지 동질감도 생기는 그런 음식입니다. 드디어 신메뉴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고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베테랑 셰프들이 만들어낸 그 훌륭하고 화려한 음식들을 제치고 저의 부대찌개가 최종적으로 신메뉴로 선정되었죠. 물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부대찌개라는 음식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만든 부대찌개를 먹어보더니 흠칫 놀라는가 싶더니 그대로 홀린 듯 몇 숟가락을 더 퍼먹는 걸 보면 아마도 사장님의 입맛에도 잘 맞았나 봅니다. 그 순간 저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샘솟기도 했고요. 희망을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주방의 분위기는 다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다른 셰프들이 저의 음식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심지어 어떤 셰프는 저의 요리를 음식이 아닌 찌꺼기를 모아놓은 쓰레기라는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셰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당 사장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그 이후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지만 주방의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악화하기 시작했죠. 한 셰프가 저런 음식이 신메뉴로 선정되는 식당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치 릴레이를 하듯 다른 셰프들도 줄줄이 퇴사를 해버리고 말았죠. 이대로 가다가는 식당이 망하고 문을 닫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장님에게 그냥 신메뉴 선정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사장님은 무슨 똥배짱인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네 부대찌개는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단연 최고였네. 그분의 부대찌개 맛과도 너무나 닮아서 이건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때는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장님은 직접 주방으로 들어와 저와 함께 둘이서 주방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셰프들이 모두 식당을 퇴사해버린 이후로. 그리고 무슨 일인지 식당에는 손님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최근에는 밖에서 번호표를 부여받고 기다리는 손님까지 생겼죠. 알고 봤더니 우리 식당 부대찌개를 먹고 간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이 정신없이 손님들을 다 받아내고 일을 마친 후에 저에게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부대찌개라는 음식을 어디에서 배웠느냐고 말이죠. 저는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고 그냥 다른 식당에서 먹어보고 저만의 스타일로 바꿔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뜻밖의 우리 식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 식당의 사장은 원래 내가 아니었네. 자네처럼 한국인 사장님이 주인이셨지. 실 내가 자네 같은 경력도 부족한 사람을 취직시킨 것도 사실 그분, 일대 사장님이 생각나서였어. 자네는 그분을 많이 닮았네. 외모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자네가 만든 그 부대찌개라는 요리 말이야. 일대 한국인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일대 한국인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였어. 그분도 딱 자네만한 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릴 때 갓난쟁이인 아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시켰다는 거야. 그때는 다들 힘들었으니까. 굶겨 죽이는 것보다야 그게 낫다고 판단했겠지. 그리고 한국에서 식당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자 아들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는 지금의 이 식당을 오픈하고 아들을 찾아 나섰다지. 결국엔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말이야. 왠지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그 한국 사장님의 아들에게 감정이입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사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진 사장님의 말씀에 제 귀를 의심했고 억지로 마음속으로 삼키던 눈물은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한 채 그대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분의 아들 한국식 이름이 종남이었을 거야. 이종남. 하도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 그 이후로 저는 그 식당에서 주방 직원의 지위가 아닌 사장의 지위를 승계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친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식당에서 말이죠. 제가 일대 사장님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현재 미국 사장님은 흔쾌히 저에게 이 식당의 권리를 전권 위임하셨고 원래 돌아가야 할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의 곁에서 저를 도와 식당 운영에 힘을 써주시고 계시죠. 후일담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 친아버지는 한국에서 부대찌개를 판매하여 기반을 다졌고 이곳 미국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식당에서도 부대찌개를 판매했었는데 그 덕분에 한때는 이 동네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졌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저를 찾기 위해 나섰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의 부대찌개 레시피를 알지 못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아들 종남이 찾으면 그놈에게 내 부대찌개 레시피와 식당을 물려주고 싶네. 난 알고 있어. 우리 종남이는 분명히 이곳 미국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어쩌면 이 아비의 요리 재능을 닮아서 유명 셰프가 됐을지도 모르지. 미국에 있는 위탁 가정을 죄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종남이를 찾을 거야. 그게 내가 종남이를 위해서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